설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딸네 집 거실 구석에 앉아 명절 음식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죠.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손님이 됐을까?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가 됐을까? 딸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위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게임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는 그저 그 풍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네 집에 얹혀 살았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딸도 반가워했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온다고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고 빨래를 개켜놔도 당연하다는 듯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한다고 믿었죠. 그날 오후 사위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죠. 어머님, 이제 집 정리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솔직히 버거워요. 그 말은 제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는 끝났으니 짐 싸고 나가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뭔가 올라왔지만 삼켜버렸죠. 딸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설거지 소리만 더 크게 냈을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집의 짐이구나.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더 가져갈 게 없었어요. 아니, 더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딸은 문 밖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죠.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만약 문을 열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딸은 아직 자고 있었고 사위는 일찍 출근했다며 집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2월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제 70년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죠.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멀리 딸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면 됐습니다. 버스는 낯선 동네를 지나갔고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명절을 앞둔 거리는 활기차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활기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걷다가 저는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발견했습니다. 유리창에는 빛바랜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고 고시원 월세 광고가 눈에 들어왔죠. 월 35만 원. 관리비 포함.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에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6개월? 1년? 고시원은 역 근처 낡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무릎이 좋지 않은 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며 숨을 골랐습니다. 관리인은 50대 남성이었고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 여기는 좀 불편할 텐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 샤워실은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쓰시는 게 좋아요. 낮에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관리인은 영수증을 끊어주며 말했어요. 설 연휴 동안은 조용할 겁니다. 다들 집에 가거든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조용한 게 좋아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를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작은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의 사진은 책상 위에 세웠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게 이 작은 방 하나뿐이에요.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는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남편과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누워 있는 걸까?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옆방 사람이 들을까봐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요.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깔려 있었고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70년을 산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지쳐 보이는 눈.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을 뿐이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딸네 집에서는 지금쯤 차례를 준비하고 있겠죠.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풍경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풍경 속에 이제 제 자리는 없다는 걸.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일어나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챙긴 물건을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제게 준 빨간 스카프. 낡고 빛바랬지만 여전히 따뜻한 촉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스카프를 목에 둘렀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뭔가 달라 보이기도 했죠. 포기하지 않은 사람처럼. 설날 아침 고시원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관리인 말대로 다들 집에 간 것 같았어요. 복도에는 인기척이 없었고 화장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건물을 나서자 설날 아침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죠. 그리고 걷다가 작은 편의점 하나가 문을 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들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샀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저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설날 거리를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더니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계단을 오르는 게 더 힘들어졌죠. 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3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몸이 약해졌나 싶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작은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책상 위에 남편의 사진만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양말을 벗으니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혀 있었죠.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느라 제대로 정리를 못했었거든요. 옷가지 사이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아, 이걸 가져왔구나. 저도 모르게 챙긴 물건이었죠. 그 상자는 남편이 살아생전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마치 그 안에 남편의 마지막 비밀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 이 좁은 고시원 방에서 저는 그 상자를 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죠.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 스카프 하나, 작은 오르골 하나,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빨간 스카프는 이미 제 목에 둘러져 있었어요. 제가 먼저 꺼내 쓴 거였죠. 오르골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저는 태엽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그러자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남편이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아니 더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아직 젊었을 때 우리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냥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만 살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딸도 커가고 있고 노후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남편은 동네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출자금을 넣기로 한 거였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그때는 5만 원도 큰 돈이었지만 남편은 꼬박꼬박 넣었죠. 10년, 20년 그렇게 계속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우리가 나이 들면 이게 목돈이 될 거야. 그때 우리 둘이서 작은 여행이라도 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하지만 남편은 7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남편을 흔들며 저는 울부짖었죠. 여보, 일어나요. 우리 아직 여행도 못 갔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옷도 신발도 안경도 그대로 뒀죠. 그리고 이 상자도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남편이 정말 떠난 것 같아서요. 오르골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노랗게 발에 있었고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에게 만약 내가 먼저 가면 이걸 꼭 확인해.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두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죠. 하나는 협동조합 출자증서, 다른 하나는 메모지였습니다. 출자증서를 먼저 봤습니다. 출자자 이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정. 남편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등록해 둔 겁니다. 출자 금액은 1,200만 원이었어요.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이렇게 쌓인 거였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200만 원.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돈. 남편이 조용히 묵묵히 모아둔 돈. 그리고 제 이름으로 남겨둔 돈. 메모지에는 남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미안해. 약속했던 여행도 못 가고 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건 꼭 당신 거야. 내가 당신 이름으로 해둔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이걸로 당신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딸한테 주지 말고 당신이 쓰라고. 당신 인생이니까. 당신이 주인이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 좁은 방에서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이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런 걸 말 안 하고 갔어요? 저한테 말해줬으면 제가 고맙다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살아생전에 말했다면 제가 딸한테 다 줘버렸을 거라는 걸. 제가 딸을 위해 뭐든지 했을 거라는 걸. 그래서 남편은 제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 숨겨둔 거였죠. 저는 출자 증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지? 하지만 금방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남긴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을 뿐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가끔 누군가 화장실 가는 발소리만 들렸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르골을 다시 한번 감았어요. 멜로디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구멍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날들. 딸을 키우며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날들. 밤늦게 장부를 정리하며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믿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돈을 제 이름으로 남겨준 거였죠. 저는 일어나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한 장 꺼냈어요. 볼펜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내일 할 일. 첫 번째, 협동조합에 전화하기. 두 번째, 주민센터 가기. 세 번째, 내 삶 찾기.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삶 찾기. 70년을 살았지만 제대로 제 삶을 산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딸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지,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기회를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설날 다음 날, 2월 10일,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70세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빨간 스카프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르골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출자 증서는 가장 소중하게 작은 파우치에 넣어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제 이건 제 무기였으니까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어제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주름은 깊고 눈가는 지쳐 보였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아침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세면도구를 챙겨 복도로 나갔어요. 공용 화장실로 가는 길. 어제는 너무 초라하고 슬펐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불편함도, 이 좁은 공간도 지금 제가 버텨야 할 시간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제 삶을 되찾겠다고, 남편이 믿어준 만큼 저도 저를 믿어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딸에게도 말해주겠다고, 엄마는 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협동조합에 전화를 걸어야 하고 주민센터에도 가봐야 했으니까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제가 걸어온 70년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가방을 챙기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인기척이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2월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제 마음이 따뜻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간 스카프를 고쳐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주민센터,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주민센터는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더 빠르겠지만 저는 걷기로 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걷는 게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2월의 찬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빨간 스카프가 목을 따뜻하게 감싸줬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70세 할머니가 혼자 찾아가서 재산보호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이건 제 문제니까요.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니까요. 주민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어르신 몇 분이 앉아 계셨고 안에서는 민원인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가방 속 출자 증서를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무료 법률 상담 말씀이세요? 네, 2층에 상담실이 있는데 예약하셨나요? 예약을 안 했다고 하자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몇 분 후 직원이 말했어요. 오늘은 상담사님이 계시네요. 지금 가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실 것 같아요. 2층 203호입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었지만 2층이면 계단으로 충분했어요. 천천히 올라가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무료 법률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크를 했죠.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 2개, 그리고 벽면에 법률 서적들이 꽂혀 있었죠. 책상 뒤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딸네 집에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가라고 해서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어르신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출자 증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있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넣어둔 협동조합 출자금이요. 1200만 원이요. 상담사가 증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환급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에 연락하시면 절차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만약 이 돈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탁계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게 뭔가요? 상담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신탁계약은 어르신의 재산을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직접 관리하고 사망 후에 어떻게 상속될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건드릴 수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죠.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정말요? 상담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세요. 본인의 노후를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신탁계약서 샘플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실 수 있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쓸 건지, 의료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중에 남는 재산은 누구한테 줄 건지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눈이 침침했지만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면 제가 제 삶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상담사가 대답했어요. 공증료는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요. 신탁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보통 연 1% 내외예요. 큰 부담은 아니실 거예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200만 원의 1%면 1년에 12만 원, 한 달에 1만 원.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상담사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 있어요. 하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컴퓨터를 켰어요. 어르신, 요즘은 시니어 전용 주거 지원이 많아요. LH 시니어 주택도 있고 민간 코리빙 하우스도 있어요. 코리빙 하우스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방은 개인 공간이고 거실이나 주방은 공용으로 쓰죠. 관리도 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요. 상담사는 몇 군데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여기 연락해 보세요. 보증금은 500만 원 정도, 월세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예요. 관리비 포함이니까 고시원보다 조금 비싸지만 훨씬 쾌적하실 거예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요? 70세인데요. 상담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르신, 70세는 아직 젊으세요. 요즘 70대는 정말 활발하게 사세요. 그리고 어르신은 이미 첫걸음을 떼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거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협동조합 연락처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공증사무소도 근처에 있으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상담사는 종이에 연락처 몇 개를 적어줬습니다. 협동조합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공증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코리빙 하우스 몇 군데 정보까지. 저는 그 종이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상담실을 나오며 저는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지만 방법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바로 협동조합에 전화해야겠다. 주민센터를 나와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였는데 따뜻해 보였어요.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3,500원. 고시원에서는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을 것 같았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딸이 스마트폰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게 편했거든요. 상담사가 준 종이를 펼쳤습니다. 협동조합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소상공인 협동조합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출자금 환급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출자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 이름을 말했어요. 윤정입니다. 담당자가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죠. 네, 확인됐습니다. 출자금 1,200만 원 맞으시죠? 맞다고 하자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환급 신청하시면 서류 검토 후 2주 정도 걸려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가져오시면 되고요.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저는 언제 가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내일도 괜찮으세요? 오전 10시에 오시면 돼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죠.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거야? 내일 가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저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어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일들을 적었어요. 주민센터 상담 완료. 협동조합 전화 완료. 내일 할 일 협동조합 방문. 신분증과 통장 사본 준비. 적다 보니 뭔가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였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제 삶인 거죠. 카페를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은행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7번. 현재 26번이 진행 중이었죠.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어르신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직접 와서 직접 하는 게 더 안심이 됐거든요. 일시간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통장 사본 떼러 왔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복사를 했고
사본을 건네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본을 받아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잔액 280만 원. 남편이 돌아간 후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이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가진 전부였죠. 은행을 나와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보람찬 하루였죠. 계단을 올라가며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정리했어요. 출자 증서, 통장 사본, 상담사가 준 메모지들.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이것들이 제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으니까요.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기는 귀찮았고 배달을 시키기에는 돈이 아까웠어요. 가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산 거였죠. 복도 끝에 있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왔어요. 라면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밥상을 같이 했었죠. 떠들썩하고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컵라면 용기를 씻으며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은 것 같던 눈빛이 오늘은 살아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장 사본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입고 갈 옷을 꺼내 걸어뒀죠.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단정하게 입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오르골을 한 번 더 감았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이 남겨준 이 기회를 저는 잘 쓰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당신답게 사는 거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협동조합 방문을 앞두고 긴장됐던 것 같아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2월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죠. 하지만 상쾌했어요. 세수를 하고 어제 준비해둔 옷을 입었습니다. 남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 보이고 싶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출자 증서, 그리고 볼펜 하나. 준비는 끝났죠. 시계를 봤어요. 아직 6시였습니다. 협동조합은 10시에 가기로 했으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복도로 나가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때 옆방 문이 열렸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죠.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할머니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도 인사를 했어요. 네, 오늘 볼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어.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사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곧 다른 곳으로 옮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겠네. 나는 여기서 5년째야. 갈 데가 없어서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자식들이 안 찾아와. 명절에도 혼자야. 그냥 여기서 늙어가는 거지, 뭐.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어요. 할머니와 헤어지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도 자칫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5년, 10년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늙어가는 거겠구나. 그래서 더욱 오늘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바꿔야 했으니까요. 8시가 되자 저는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일찍 나가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협동조합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길을 잃을까봐 미리 확인해뒀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설날 이후로 처음 전화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대답했죠. 나 괜찮아. 걱정 마.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계시냐고요? 혹시 고시원이세요? 어떻게 아냐고 묻자 딸이 말했어요. 엄마 친구분이 봤대요. 엄마가 고시원 근처를 걷는 걸.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고시원에 있어.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왜 그러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리고 너희한테 돌아가고 싶지 않아. 딸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도 너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할 것 같아.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돈은 있으세요? 생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나도 내 돈이 있어. 딸이 놀라며 물었죠. 무슨 돈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게 있어. 그걸로 살 거야. 딸이 조금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돈을 물어보는 게 왜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내 돈이니까. 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넌 내 딸이야. 하지만 내 돈까지 내 거는 아니야. 이건 아빠가 나한테 남긴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딸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아니야. 넌 나쁜 딸이 아니야. 그냥 우리 모두 지쳤던 거야. 그리고 이제는 각자 쉬어야 할 것 같아.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나 버스 타야 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 좀 있다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만약 지금 돌아가면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협동조합에 도착한 건 9시 40분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지만 괜찮았어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딸의 전화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십시정각에 협동조합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상 몇 개와 직원 서너 명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한 직원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윤정입니다. 직원이 웃으며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서류 확인할게요.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출자 증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조회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네, 확인됐습니다. 출자금 1,200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합치면 1,247만 원이네요. 환급 신청하시면 2주 후에 통장으로 입금될 거예요. 1,247만 원. 이자까지 붙었다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2월 26일에 입금 예정이에요. 문자로 안내 드릴게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이제 제대로 쓰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진아가 너무 울어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만날 것 없어요. 할 얘기도 없고요.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진아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반성? 내가 나간 지 이틀 만에 반성이 된 거예요?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80만 원이고 애들 학원비에 관리비에 정말 빠듯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사위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돈이 좀 있으시면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대출 이자라도 좀 갚으면 저희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딸의 전화도 사위의 전화도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걸. 제가 돈이 있다고 말한 순간부터 그들은 제게 다시 관심을 가진 거였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예요. 너희 빚 갚으라고 모은 돈이 아니에요. 사위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 날 집에서 내쫓을 때는 가족 생각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그럼 어머님은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애들 교육비는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너희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비는 너희가 벌어서 대야죠. 왜 70세 노인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사위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평생 일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밤낮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왜 너희 빚 갚는 데 써야 해요? 내 노후는요? 내 삶은요? 사위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그럼 저희가 어머님 모신 게 뭐예요?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린 게 다 공짜예요? 저는 비웃었죠. 공짜? 내가 너희 집 청소하고 애들 밥 차리고 빨래 개켜준 건 뭐예요? 사위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예요. 너희 눈치 보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서러웠고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참았던 말을 처음으로 한 것 같았거든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죠. 괜찮아. 잘했어. 저는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죠.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란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 되면 다들 비슷해요. 자식들 때문에 속 썩고 돈 때문에 싸우고.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죠. 나는 일찍 정리했어요. 내 돈은 내가 쓴다고 자식들한테 선언했어요. 처음엔 난리 났지만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기대면 안 돼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해요. 나는 지금 시니어 아파트에 살아요. 작지만 쾌적하고 관리도 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저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코리빙 하우스 알아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무섭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거든요. 할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용기를 줬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오히려 자유롭다고 말해줬죠. 저는 할머니께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지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사위와의 통화로 화가 났지만 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풀렸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세상에는 저처럼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상담사가 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코리빙 하우스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제 집을 찾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코리빙 하우스 전화는 세 번째 시도에서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 중이었고 두 번째는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드디어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실버 코리빙 하우스입니다. 목소리는 30대 여성 같았어요. 밝고 친절한 톤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입주 상담 받고 싶은데요. 상담사가 대답했어요. 네,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3시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이요? 빠르게 진행되는 게 신기했지만 좋았습니다. 네, 오늘 3시 괜찮아요. 상담사가 주소를 알려줬고 저는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11시. 4시간 정도 남았네요.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처 식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작은 국밥집이었죠.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녹였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코리빙 하우스를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해야겠다. 그리고 신탁 계약도 서둘러야 해. 돈이 입금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요. 딸과 사위가 다시 연락할까봐 불안했거든요. 식당을 나와 저는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상담사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코리빙 하우스 방문 전에 신탁계약 상담부터 받기로 한 거죠. 공증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또 욱신거렸어요. 이제 정말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2층에 도착해서 공증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40대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었죠. 저를 보더니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상담사가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탁계약 상담 받고 싶어요. 공증인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앉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공증인은 친절했습니다. 신탁계약이 뭔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저는 돋보기를 끼고 샘플 계약서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 재산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직접 관리한다. 의료비나 생활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제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사망하면 정해진 방식대로만 상속된다. 공증인이 물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딸에게 다 줘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건부 상속도 가능한가요? 공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딸이 재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속한다든지 손주들 교육비로만 쓴다든지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딸에게 상속하되 사위가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해야겠다고. 저는 공증인에게 말했습니다. 딸 명의 교육 신탁으로 해주세요. 손주들 교육비로만 쓸 수 있게요.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요. 공증인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위가 빚을 갚는 데 쓸 수 없고 오직 손주들 미래를 위해서만 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계약서 작성에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재산 내역, 상속 조건 등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정확하게 적었죠.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돈이 입금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럼 그때 정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마칠게요. 비용은 공증료 12만 원, 신탁 수수료는 연 1%예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가방에 소중히 넣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와 시계를 봤습니다. 2시 30분. 코리빙 하우스에 갈 시간이었어요. 주소를 확인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버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코리빙 하우스는 어떤 곳일까? 괜찮을까? 저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코리빙 하우스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흰색이었고 작은 정원도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로비가 나왔습니다. 로비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소파와 책장, 그리고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로 통화했던 그 목소리였어요.
상담사가 일어나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윤정입니다.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공용 공간부터 보실래요? 1층에는 공용 거실과 주방이 있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밝았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소파 몇 개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방은 깨끗했어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식탁까지 다 갖춰져 있었죠.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공용이에요. 같이 요리하시거나 차 마시면서 담소 나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원하시면 혼자 계실 수도 있어요. 강요는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어요. 상담사가 그중 한 방을 열었습니다. 이 방이 현재 비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3평 정도 됐어요.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작은 화장실까지 딸려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은 깨끗한 흰색이었고 바닥은 따뜻한 나무 마루였죠. 침대는 푹신해 보였고 책상은 넓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죠. 다행이에요. 그럼 계약 조건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상담사가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관리비 포함이에요. 전기, 수도, 난방, 인터넷 다 포함이고요. 식사는 선택이에요. 원하시면 같이 하실 수 있고 원하지 않으시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협동조합에서 받을 돈이 1247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내면 747만 원 남아요. 월세 45만 원이면 1년 540만 원. 그러면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네요. 그 후에는 국민연금으로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리인이 24시간 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연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있어요. 요가,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같은 거요. 저는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상담사가 대답했어요. 지금 8명이세요. 대부분 70대 초반에서 80대 초반이세요. 다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으세요. 서로 챙겨주시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곳.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저는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계약하고 싶어요. 언제 들어올 수 있어요? 상담사가 달력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2주 후면 청소 끝나요. 3월 5일에 입주 가능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날 들어올게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보증금은 협동조합에서 돈 받으면 바로 입금하기로 했어요. 상담사가 영수증과 계약서 사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3월 5일에 뵈어요. 짐은 많지 않으시죠? 네, 많지 않아요. 가방 하나면 돼요. 상담사가 웃었습니다. 그럼 가볍게 오세요. 여기가 어르신의 새 집이에요. 코리빙 하우스를 나오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제 집이 생긴 거예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 작지만 따뜻한 제 공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기가 제 집이에요. 3월 5일부터는
저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협동조합 환급 신청, 신탁계약 상담, 그리고 코리빙 하우스 계약.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걸 해냈다니.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환급 신청 영수증, 신탁계약 초안, 코리빙 하우스 계약서. 하나하나가 제 새 삶의 증거였어요. 저는 이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어요. 오늘은 2월 12일, 환급 입금일은 2월 26일, 입주일은 3월 5일. 이제 2주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였죠.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기념할 만한 날이니까 조금 특별한 걸 먹고 싶었어요.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하나를 샀습니다. 8,000원짜리 프리미엄 도시락이었죠. 그리고 딸기 우유도 한 개 샀어요. 방으로 돌아와 도시락을 먹으며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돈으로 이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생각해준 당신이. 도시락을 다 먹고 저는 오르골을 감았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딸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당당하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의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아야, 엄마 말 들어봐. 딸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번 주말에 너희 만나고 싶어? 딸이 놀라며 물었죠. 정말요? 어디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동네 제과점. 너도 알지? 우리 자주 가던 곳. 거기서 토요일 오후 3시. 사위도 같이 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할 말이 있어. 중요한 거.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딸과 사위 앞에서 제 결정을 말해야 했어요. 떨렸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고시원 복도는 조용했고 가끔 누군가 화장실 가는 발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이 소리도 이제 며칠만 더 들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2주 후면 저는 새 집으로 가요. 3평짜리 작은 방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에요.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토요일에 딸과 사위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겠다고.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토요일이 왔습니다. 2월 15일. 딸과 사위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제일 깔끔한 옷을 꺼냈죠.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조금 했어요. 립스틱도 발랐죠. 오랜만이었습니다. 딸네 집에 있을 때는 화장할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당당해 보이고 싶었어요.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남편이 준 스카프. 이제는 제 상징 같은 거였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신탁계약 초안, 코리빙 하우스 계약서, 그리고 협동조합 환급 신청 영수증.
모두 파일에 넣어 가져갔죠. 제과점은 오후 3시에 가기로 했지만 저는 2시에 미리 갔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제과점은 작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딸이 어렸을 때 생일마다 오던 곳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켰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느긋하게 걷고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2시 30분. 아직 30분이나 남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없는지, 빠진 게 없는지, 모든 게 완벽했죠. 그때 제과점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었어요. 혼자 왔더군요. 사위는 보이지 않았죠. 딸은 저를 보더니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짓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딸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죠. 울었나 봐요. 사위는? 제가 물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안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눈썹을 올렸죠. 왜?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혼자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을 봤어요. 딸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엄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남편 말에 휘둘려서 엄마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진아야, 내 잘못만은 아니야. 저도 말했죠.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 커요. 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딸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간 후에 저는 매일 울었어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저도 엄마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뭘 한 건지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어요. 남편하고도 싸웠어요. 엄마한테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엄마, 돌아와 주세요. 제발. 제가 잘할게요. 남편도 반성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한다고 약속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진아야,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딸이 놀라며 물었어요. 왜요? 엄마, 왜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거든.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진아야, 나는 70년을 살았어.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원해서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 아빠를 위해 살았고, 너를 위해 살았고, 손주들을 위해 살았어.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는 살지 못했어.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아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꿈이 있고 원하는 게 있어. 엄마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설명했죠. 이건 협동조합 환급 신청서야. 내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 1200만 원 있어. 이자 포함하면 1247만 원. 2월 26일에 내 통장으로 들어와.
딸이 놀라며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이건 신탁계약 초안이야. 이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직접 관리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아.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코리빙 하우스 계약서야. 3월 5일부터 거기서 살 거야. 내 이름으로 계약했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내 돈으로 내는 거야. 딸이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다 진짜야.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 거야.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엄마는 저희 안 보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볼 거지. 하지만 이제는 손님으로 갈 거야. 환대받는 손님으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아야, 너도 내 삶을 살아.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 테니까. 우리는 가족이지만 각자의 삶이 있는 거야.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진아야, 울지 마. 이건 슬픈 일이 아니야. 오히려 좋은 일이야. 엄마가 이제 행복해질 거니까.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혼자지만 외롭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자유로울 거야.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아야, 내가 죽으면 남은 돈은 내 아이들 교육비로 쓰여. 신탁계약에 그렇게 써뒀어. 사위가 함부로 못 써. 오직 손주들 미래를 위해서만. 딸이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노후의 가격표는 내가 정하는 거야. 아무도 함부로 매길 수 없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딸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요. 저는 엄마처럼 못 살았는데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죠. 너도 할 수 있어. 내 삶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야. 제과점을 나올 때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어요.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가끔 놀러 가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딸과 헤어지고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제대로 당당하게. 이제는 누구도 제 선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월 26일 협동조합에서 돈이 입금됐어요. 1247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음이 숫자로 보이는 순간이었죠. 바로 다음 날 코리빙 하우스에 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탁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어요. 12만 원을 내고 공증을 마쳤죠. 이제 제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3월 5일이 왔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짐은 정말 적었습니다. 가방 하나, 작은 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죠. 고시원 관리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관리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죠? 행복하세요. 택시를 타고 코리빙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제 제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코리빙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방 준비 다 됐어요. 2층 203호예요. 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제 방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상쾌하게 들어왔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상에 놓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웠죠. 오르골도 옆에 놓았습니다. 모든 짐을 다 풀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제 방에서, 제 침대에서, 아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오르골을 감았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나 드디어 해냈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마음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1층 공용식당에서 다른 입주자분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죠. 다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차 보였죠.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 왔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죠. 잘 오셨어요. 여기 좋아요. 우리 같이 잘 지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죠.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저는 방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딸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보여요. 다행이에요. 다음 주에 놀러 가도 돼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와. 미리 연락하고. 딸이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저도 하트를 보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공원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빨간 스카프를 목에서 풀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거울 속의 제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푹신하고 따뜻한 이불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70년을 살았습니다. 힘들었고 지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방에서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사는 이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윤정으로 70세 윤정으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시작한 거였죠.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내가 당신이 남겨준 마음으로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나는 이제 나답게 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행복한 잠이었어요. 당신의 노후도 당신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